똥통스. 자, 메통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는 좀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좀 자주 나왔던 주제예요. 그래서 전 영상에서 다뤘던 사회 조직 그리고 사회 집단은 최근 3년간 계속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본다면 오늘 배울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이 과거에 잘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알아둬야 된다. 빼먹을 순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 몰라. 이런 마인드로 알아두고 갑시다. 자, 오늘 할 내용은 관료제입니다. 이걸 뒤집어 좀 가려야겠다. 너무 내용이 복잡해 보여. 자, 관료제 갑니다. 관료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관료가 뭔지는 알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관료라고 하잖아요. 이 관료를 조직하는데 처음으로 쓰여서 이름이 관료제라고 해요. 의미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계, 조직을 짜놓은 조직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관료제를 쉽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회사 구조도예요. 구조도. 어떤 회사의 구조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대표이사가 있고 각 부서가 있고 부서 밑에 팀이 있죠. 또 관료제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관료들을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으로 각 부가 있죠. 통일부, 무슨 부가 있어 또 국방부, 교육부, 그죠? 행정안전부 부서가 있고 그 밑으로 쫙 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위에 중간 밑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죠. 이게 회사도 보면 대표이사, 그 다음에 각 부, 그 다음에 각 팀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체계를 관료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근대 이후에 산업화로 인한 소품종 대량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그 전에 가내수공업으로 조금씩 집에서 조금씩 만들던 물건이 이제는 공장에서 쾅쾅 찍어내는 거야. 산업혁명 배웠죠, 영국에. 그래서 이제 기계가 만들어지고 막 찍어내다 보니까 이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돼. 물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와 공장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잘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관료제가 이제 각광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을 이제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 위계의 서열화. 조직 내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지위 서열화가 되어 있고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잖아. 대표이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경영부 부장이 있고 그 밑에 차장이 있을 테고 차장 밑에 뭐 팀장, 각 팀에 팀장이 있고 팀장 밑에 뭐 대리, 사원이 있을 거 아니야. 학교도 마찬가지야. 교장쌤, 교감쌤, 교감쌤 밑에 부장쌤, 부장쌤 밑에 평사원들. 그죠? 또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도 마찬가지야. 대통령, 국무총리, 각 장관, 차관, 그다음에 각 팀에 뭔가 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서열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서열에 따라서 각자 맡는 책임이 다른 거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시공을 하다가 사건이 터졌다. 회사 내에서. 그럼 책임은 누가 져? 시공팀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공사부장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겠죠. 피할 수가 없겠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일에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계의 서열화가 되어 있고요. 회사의 위아래의 수직적인 구조를 알 수가 있죠. 위계의 서열화. 다음 두 번째, 업무의 전문화와 분업화. 업무에 따라 부서가 구분되어 있다. 업무에 따라 부서가 구분되어 있죠.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는 학생부가 있고 이제 동아리 관련 일을 하는 창체부가 있고 또 뭐
시험이나 학교 교육과 관련된 연구부가 있고 또 학교 업무에 이런 관련된 일을 하는 교무부가 있고 뭐 기숙사 관련 일을 하는 기숙사부가 있고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부서로 나눠 놓았죠. 왜냐? 한 업무를 맡아서 하면은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일들이 다양하게 많아.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딱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업무만 주는 거야. 당신은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그 일만 처리하면은 각자 맡아놓은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업화를 하는 거고, 분업화를 하면 상당히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거는 회사 내 수평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수평적 구조잖아요. 수평으로 부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표준화된 업무 처리를 한다. 쉽게 말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방식,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일의 처리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허락을 받고 일을 해야 된다. 허락을 받을 때는 팀장님의 허락, 부장님의 허락, 대표이사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그 일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거지. 예를 들면은 시공팀의 팀장이 바뀌었어. 올해 새로운 팀장이 들어왔어. 그러면 사실은 시공팀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잘 모를 거 아니야. 하지만 팀장이니까 팀을 이끌어야겠지. 어떻게 이끌까? 이 팀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매뉴얼이 있는 거야. 문서화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문서와 매뉴얼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표준화된 업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연공 서열. 연공은 뭐냐면 경력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연공 서열을 기준으로 승진이나 보상이 이루어진다. 구성원들이 경력에 따라서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이 선생님들이 연차에 따라서 월급이 다르거든요. 뭐 1년차 때는 얼마, 또 2년차 되면 또 월급 오르고 3년차 되면 또 오르고 그런 식으로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대부분 연봉이나 호봉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호봉제라고 해요. 호봉. 1호봉, 2호봉, 3호봉 이런 식으로 호봉이 올라가면은 월급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가 있어. 이 직장 구성원들이 혹은 이 조직 구성원들이 지금은 내가 월급이 이 정도지만 내년이 되면 나도 월급이 올라간다. 지금 내 선배, 내 부장님은 나보다 월급이 훨씬 많지만 나도 연차가 쌓여서 부장님의 연차가 되면 저 정도 받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자신의 보상에 대해서 별로 불만을 갖지 않는다는 거지. 상당히 안정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지위 획득의 공정성. 이 과거에는 세습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자신의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서열이 나뉘었잖아. 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왕자님. 나는 뭐 노예의 딸로 태어났다, 나는 노예. 이런 식으로 세습 신분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이 관료제가 등장하면서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지위가 획득이 되죠. 내가 굉장히 자격증이 많고 전문 지식도 높고 굉장히 뛰어난 업무 처리를 가지고 등등등을 하면은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빠르게. 그죠? 그런 식으로 지위 획득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섯 번째, 하향식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향식, 하향, 아래로 향한다. 아래 하자예요. 아래로 향한다.
이 의사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해서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해봅시다 하고 이 연구개발부와 경영부, 공사부, 생산관리부에 명령을 내리면 부장이 다시 이거를 세분화해서 각 팀에게 나눠주겠죠. 당신은 이 일을 하고 당신은 이 일을 하고 당신은 이 일을 하세요. 내려주면 또 여기 안에서 팀들이 서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는 거지.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의사가 결정이 되는 방식이라고 해서 하향식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간관리의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처음에 의사를 결정하고 명령을 내린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나누어주는 입장이 바로 이 부장이나 팀장들이죠. 학교에서도 부장 선생님이 업무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생님은 이런 거 일해주시고 쌤은 이런 거 일해주시고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는데 관료제의 특징이 있는 반면에 관료제의 단점도 있겠죠. 이 특징이 바로 단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특징의 이런 종이들이 좀 거슬렸죠. 이게 바로 단점입니다. 봅시다. 위계 서열화가 있었죠. 관료제의 특징으로는. 위계 서열화의 단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이런 수직 구조가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수직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경직된 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경직되는 거지. 이 조직에서 경영부는 경영부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공사부는 공사부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생산관리부는 생산관리부의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 처리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고 또 다양한 업무가 복합적으로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각 부장과 각 팀장의 허락을 득해야 되고 또 그런 일 처리를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경직된 조직 운영. 또 인간 소외 현상. 쉽게 말해서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저도 대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좀 해보려고 공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핸드폰 카메라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카메라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 내가 공장의 부품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카메라를 막 찍어내면서 진짜 말 그대로 부품이 된 거야. 그 공장 내에서는 내가 카메라를 만드는 이 역할을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지만 사람이 자기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인간인지 아니면 톱니바퀴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고 또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무력해지거나 하는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직적인 구조, 또 수평적인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계 질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는 따라야 한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업무의 전문화했고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의 단점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 소외 현상인데 지나친 규칙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행정 처리. 우리 왜 동사무소나 시청 가면은 이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내야 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내야 되는 서류, 그리고 지켜야 되는 절차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수단, 뭔가를 목표로 이루기 위해서 지키는 게 절차죠. 그럼 절차는 수단이 되는 거고, 이 수단을 지키려다 보니까 목적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목표인 목적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적 전치 현상이에요. 목적이 전치, 뒤바뀌었다는 거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왜? 수단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절차와 규범을 중시하려다 보니까 지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중에서도 좀 허점들이 있죠. 뭐 어떤 이제 뭐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얼마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원을 해준다, 경제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사실 잘 못 살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근데 이분의 자녀들이 재산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자녀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경제적 지원을,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근데 하지만 자녀와 연락이 끊긴 지가 20년째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런 절차 그리고 수단을 강조한 나머지 실질적인 복지제도의 목적인 사람들의 인권보호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죠. 왜냐? 절차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자녀의 재산이 잡혀 있으면 부모의 복지를 해줄 수 없다라는 제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나머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 되고,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도 부르고요. 같은 의미로는 레드 테이프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레드 테이프라는 게 영국에 이제 문서 서류를 빨간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의 그런 좀 뭐랄까 좀 안일한 수단만 강조하는 그런 절차만 강조하는 그런 걸 비꼬아서 레드 테이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또 같은 말로는 법문욕례라고 있어요. 법문욕례는 규칙과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과 절차가 번거롭고 수단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는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역시나 효율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절차를 만들어 놨더니 절차를 지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예가 됐고요. 다음에 빠르게 탈관료제로 갑시다. 탈관료제. 자, 관료제의 등장은 근대에 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현대 사회에선 탈산업 사회로 전향이 되었죠.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된 거야. 사람들이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다양한 걸 빠르게 만들어내기에는 이 관료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보자 해서 탈관료제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형으로는 다양한데 그냥 팀제 조직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뭐 네트워크 조직, 뭐 아메바형 조직 있는데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팀 형태로 유지되는 조직 체계입니다. 특징으로는 수평적인 조직 체계예요. 위계 서열에서 벗어나서 이제 팀장, 부장, 뭐 대표이사가 있는 게 아니라 팀 내에서 리더는 있지만 리더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거죠. 주로 이러한 탈관료제는 IT 계열이나 또는 게임 회사에서 많이
접목하고 있는 조직 체계예요. 왜냐하면 창의성이 굉장히 극도로 발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료제에서는 창의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 왜? 내가 창의성을 발휘하더라도 부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우리 절차와 수단에 어긋났어. 그건 보고 체계를 위반했어. 라고 껐트시키면은 근데 창의성은 발휘될 수가 없죠. 이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윗선에 원하는 대로. 하지만 탈관료제는 그렇지 않죠. 서로 수평적인 관계다 보니까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조직의 유연성.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조직이 자유롭게 바뀐다는 거야. 오늘은 1팀이었다가 프로젝트가 바뀌면 또 2팀이 내가 되기도 하고 3팀이 되기도 하고 자유롭게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죠. 세 번째, 능력에 따른 보상. 연공 서열이 아니야. 호봉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팀에 있어도 같은 연차야. 같이 입사를 했어. 하지만 월급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왜? 성과가 다르고 업무 수행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내에서 요즘에는 회사원들끼리 서로 월급을 모르고 연봉을 모르는 게 대다수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의 연봉을 몰라.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지. 업적 중심.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다음 상향식 의사결정. 위로 향한다.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내서 위로 최종 결정이 올라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중간관리 역할은 줄어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단점 봅시다. 반대예요. 관료제의 반대라고 보면 돼. 자, 위계서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직이 유연하기 때문에 조직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라는 점. 자, 여기까지 관료